주말 뉴욕 증시는 별다른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전일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계속해 부담을 주며 이틀 연속 내렸습니다. 다우는 57포인트 추가 하락해 1213에 끝났습니다. 유럽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자동차와 건설 관련 주식의 하락이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와 달러화 강세로 국제 유가는 1.3% 내려 배럴당 73달러 선으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차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거론되는 악셀 베버 ECB 정책위원이 ECB가 연말까지 은행권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약화돼 중국의 올해와 내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오늘 2011년까지 GDP 대비 7.6% 재정 적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 인상과 지출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일인입니다. 주말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는데요. 나스닥은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다우는 장중에 1150선도 깨졌었습니다. 그나마 장 막판 1200선 정도는 회복하면서 낙폭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기술주 그리고 소매 경기방어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우와 S&P 500은 주간 단위로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은 그나마 플러스로 0.3% 주간 상승률을 아직까지는 플러스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커다란 악재는 없었습니다만 그 전일에 안 좋았던 지표, 경기 둔화 우려를 불식시켜줄 만한 그나마 좋은 재료도 찾아보기 힘든 날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최호선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혼조로 끝이 났는데 말이죠. 나스닥 정도만 플러스. 역시 조용했습니다만 경제 지표, 경기 둔화 이것을 씻어낼 만한 재료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 일단 목요일 날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개월 내 최대 규모 증가가 됐었고요. 필라델피아 지역 8월 제조업 지수가 이제 1년 만에 입주세 전환 여파가 금요일까지 이어져서 일단 뉴욕 증시는 일단은 0.5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소폭 올랐으나 S&P 500 지수도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내내 안 좋다가 2시 이후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축소해서 끝났는데요. 예. 그런 내용 중에 이제 장중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JP모건 체이스가 미국과 글로벌 경제 회복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악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10%에서 9.8% 낮춘 점이 있었고, 또 내년 전망치도 8.8%에서 8.6% 낮췄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랑스 정부도 내년에는 이제 성장보다는 재정 적자 감축에 우선순위 두겠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언급이 이제 알려지면서, 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으로 대폭 하향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장은 완만한 경제 둔화보다는, 더블 딥이나 아니면 경기 둔화가 이제 좀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합쳐져서 더블 리세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좀 우려감으로 장중 내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오르는 업종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 수출 기업인 캐터필러나 GE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고요. 0.62%, 네. GE는 1.44% 하락했고, 유가 관련주들은 이제 엑슨모빌 같은 경우 0.67%, 쉐브론은 1.04%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나스닥이 그나마 좀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옵션 만기인 날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 전일, 그러니까 주말 되기 전날에 휴렛패커드하고 델의 실적 그리고 2분기 향후 실적 전망치까지 공개가 됐었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 주말에 있을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의 좀 나름대로 어떤 선전이 기대가 됐었었는데 이것 역시 큰 어떤 호재는 되지 못했었나 봐요. 예, 실적이 생각보다 강력한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 어떤 지표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지표가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닝 모멘텀이 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2분기 주식시장이 좀 버텼는데요. 네. 3분기도 그런 점이
그 기술주에서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기술주 중심으로 좀 들어와가지고 네. 지수가 낙폭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니까 기술주, 뭐 약세 이렇게 해서 뭐 델 같은 그런 종목들은 일부 조금 오른 것도 같지만 전반적으로 내린 종목도 꽤 많아 보입니다. 뭐 인텔도 메가피 인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에서 강력한 재료가 될 만한 M&A 재료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강보합 정도에만 그치는 모습이었네요. 근데 보니까 원자재주도 약세였나 봐요. 예,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우려가 고용 지표 때문에 이제 좀 확인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 일단 산업 제조업 지수가 활성화돼야지 이제 원자재를 많이 쓰는데 네. 연동해서 우려감이 이제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좀 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이죠. 뉴욕 증시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하시면서 JP모건 체이스가 올해와 내년도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내렸고 또 그 원인이 뭐였는지요? 미국이 원인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이 두 나라의 이제 내용 정책 방향성이 시장이 반응하는 거는 이제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셔야 네. 되는데요. 일단 10% 성장을 봤다가 이제 9.8% 좀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미국 경기 둔화, 고용지표나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하락해서 이제 둔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 둔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 그런 네. 부분이 또 GDP에 약세를 유도할 것이다. 그렇죠. 예, 이런 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미국의 글로벌 성장 모멘텀 둔화 때문에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당장 10%에서 9.8%로 낮춰 잡는 JP모건 체이스의 모습.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동반해서 끌어내리면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JP모건 체이스에서는 있었었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모멘텀 때문에 지금 또 다른 G2, 또 하나의 축인 중국의 GDP 성장률까지 깎아내릴 정도면 미국이 어디에 와 있는가? 그 전일의 지표 부진을 이틀 연속 끌고 갈 만큼 뉴욕 증시가 힘이 없었다면 지표 부진에 뭐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지난주에 안 좋았던 지표를 쭉 생각해보면 고용도 있었고 제조업도 있었고 주택 쪽도 계속 부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역시 지표 중에서 안 좋은 것은 가장 부진한 것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은 다름 아니라 고용이라고 하겠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지만은 지금 3주 연속 계속해서 실업수당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걱정이 많아요. 예. 일단 그 고용 지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네. 서프라임 위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우려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그때 이제 중요한 것 지표가 이제 주택 판매 지표 고용 지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서프라임 위기의 원인이 주택 가격 폭락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은행이 파산됐고 네. 급격한 경기 침체를 가져와서 이제 많은 실업자가 양산이 됐는데 이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거는 금융 위기 속에 이제 실업자를 많이 줄이겠다는 게 주 정책인데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작년부터 시행돼서 올해 1분기까지 이제 기대를 했던 어떤 주택 가격 회복, 고용 회복이 2분기 들어서면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로 좀 지표상으로 나와 있었고 네. 실제로 이번에 이제 그 이번 주까지 발표되는 그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사당 최고치를 또 늘어나게 된다면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1분기 실행했던 양적 완화 정책이 좀 그 실패로 가지 않나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고용 지표에 대한 촉각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공포감이 이어져서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 지수인 VIX 지수도 7.5% 오른 26.44%를 기록하게 되었고 네. 이에 대해서는 뭐 PNC 웰스의 빈스턴 수석 투자 전략가가 CNBC에서 투자가들이 휴가를 많이 간 8월에 발표돼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S&P 500 그 차트 모양과 VIX 차트를 이제 같이 보시면 네. 이날 가장 중요했던 점은 이제 S&P 500이 1070포인트를 지지하냐가 중요했었는데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이제 지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이 얼마큼 이거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는 거를 보시게 되면 VIX 변동성이랑 S&P 500의 변동성을 보시면 네. 이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경제지표 부진이 시장의 불확실성, VIX 지수, 이 변동성 지수까지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사실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이미 알려진 시점입니다. 사실은 이 어떤 브레이크를 밟느냐, 내지는 차가 완전히 지금 후진을 하느냐의 어떤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 증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더블딥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언젠가부터 미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카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헤드라인들이 많습니다. 현재 그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얘기는 이제 점점 비관론자의 의견들이 이제 무기가 실리면서 네. 자꾸 이제 안 좋았던 일본 모델을 이제 좀 같지 않냐는 네.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통해서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 주체의 소비 투자 회복이 부진했다는 점이 있다니 그런 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 및 가계 부채가 많아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신용 창출이 좀 더디다. 말하자면은 소비를 좀 신용으로 더 쓸 수 있는 게 좀 더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버블의 기초 자산인 이제 그 땅값, 그러니까 집가와 주택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미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을 되풀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 주택 버블이 이제 일본의 집가 버블만큼 크지 않고, 네. 금기간 구조조정에 실패한 일본과는 달리 재빨리 일단은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PER 70배에 달했던 그때 그 니케이 지수에 비해서 S&P 500은 PER 17배에 머물렀다는 점이 네. 일단은 일본식 그 미국의 장기 불안 가능성을 지금 투자 전략에 반영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간에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초입에 지금 미국이 서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경기 둔화 때문에 뉴욕 증시가 못 가고 있는데 언제쯤 뉴욕 증시가 갈 것이며 그 시그널을 뭘로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지금 미국 국채금리 반응에 이제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채권금리가 충분히 하락하면은 일단 기대 그 수익률 차이가 부각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이유가 이제 장기 국채 그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건데 네. 언제까지 하락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국채금리가 반등할 때 이제 그런 유동성 자금이 유입 확대되면서 일단은 시장의 어떤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네. 이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낙관론자는 이제 경기 연착륙을 보고 있었고 완만한 회복세 유지한다는 보는 관점이고 비관론자는 더블딥과 장기 디플레이션인데 네. 지금 현재 비관론자가 우위에 좀 있는 분위기고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구체금리가 반등을 하게 되면 충분한 유동성이 이제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네. 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가 반등하는 그 시점이 뉴욕 증시도 가는 시점이다. 결국 최고 시장에 있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좀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뉴욕 증시가 본격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반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결국 미국채 특히나 10년물 금리, 지금 20년물 금리 다 금리 가파르게 하락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10년물 금리는 장중에 2.5%대 초반까지 지금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올해 미국의 국채금리가 5.5%까지 이렇게 치솟을 것이다 전망했었다가 미안하다 잘못 전망했다라면서 지금 반성문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언제쯤 이 10년물 금리 다시 좀 위쪽으로 턴할지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이슈들 하반기 경기 둔화와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나눠봤고요. 유럽 쪽 마감을 한번 보죠. 유럽도 역시 계속해서 약세네요. 예, 유럽도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이제 중국의 GDP 성장 모멘텀을 좀 약화시켰고 그래서 유럽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이제 그 GDP 성장률 하향 조정,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일단 중요하게 내용이 작용돼서 네. 일단은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0.31% 하락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이제 1.15% 하락했고 프랑스 CAC 지수도 이제 1.3%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건설 관련주가 하락을 주도했는데 독일의 이제 다임러가 1.5% 하락했고요. BMW 2.2%, 프랑스 누노가 2.8%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그 ECB 차기 총재로 지금 유력시되고 있는 ECB 정책위원 악셀 베버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ECB의 은행 지원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면서요. 달러화가 때문에 또 초강세를 띨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 의견이 좀 나오니까 또 시장에서는 또 실제로 그렇지 않나 이런 어떤 근거로 잡아서 네. 유럽 시장도 역시 이제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자, 때문에 유로는 달러 대비해서 한 달내 최저, 달러는 유로 대비 한 달내 최고치를 찍었는데 일단 외환 시장 분위기부터 보고요. 유가는 지표 악재 때문에 얼마나 더 떨어졌는지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전해 주시죠. 예, 일단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달러화가 이제 유로화 엔화 대비 이제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이제 달러 인덱스로 0.74% 오른 83.0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분위기는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은행 지원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이제 달러 강세를 자극했고요. 네. 유가는 1.13% 하락했고 금 가격은 4일치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 영향으로 0.3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그 달러 인덱스부터 좀 보시면 달러 인덱스 보시게 되면은 추세 하락에 이어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경기 둔화 관련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안전자산 때문에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세계 이제 공용 자산 그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 위주로 경기 그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달러 원래 하락한 게 맞지만 그래도 안전자산은 달러라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보실 지표는 이제 금 가격입니다. 예. 금 가격 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이제 같은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금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230달러 돌파가 일단 관건이겠네요. 실제로 이번 주에 실업률 지표가 안 좋고 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온다면 금 가격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 네. 좀 73.82달러로 이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위험자산인 유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뭐 질 좋지 못한 상승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일단 안전자산 역시 도피처로서 달러화도 금값과 함께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역시 지표. 실적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말이죠. 지표가 이번 주에 좀 좋아졌다 이런 소식이 들려야 될 텐데 이번 주의 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24일 발표되는 7월 그 기존 주택 판매와 25일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27일 미국 GDP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세 지표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24일 그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치 537만에서 463만으로 줄어들 걸 예상하고 있고 25일 그 신규 주택 판매 예상치도 전월과 비슷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전망은 이제 잠정치 2.4%보다 낮은 1.3% 예상하고 있어서 일단 안 좋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러면 비슷하게만 안 되는데. 나와도 시장의 예. 안도감 때문에 일단은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분기 GDP 수정치, 그러니까 예비치가 한 2.4% 정도 2분기에 GDP가 오르지 않았나,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이 1.4% 성장 정도로 눈높이를 한 1%포인트 정도 굉장히 많이 낮춰놓은 상황인데 이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정말 큰일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도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잭슨 홀의 심포지엄이 열린다 하는데 여기서 버냉키 의장이 어떤 발언할지 중요하다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작년에는 이제 그 버냉키 의장과 그 트리셔 유럽 중앙은행 의장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표현하는 주식이 올랐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약간 시장 실패적인 내용에 대한 보완책이 나오지 않겠냐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로는 금요일 날 일단 버냉키 의장의 추가 완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잭슨 홀 미팅까지 미국의 2분기 GDP 등등 봐야 될 지표가 굉장히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 최호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표 부진 여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뉴욕 증시는 주말에 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정도만 저가 매수를 받아 플러스 마감을 겨우겨우 하고 말았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글쎄 뉴욕 증시 보기 전에 우리 증시는 뭐 한 4, 5포인트 정도 빠지긴 했지만 사실상 올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른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인데 이 같은 디커플링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1.5% 빠졌을 때 우리 증시는 한 0.5% 정도 빠지지 않는 굉장한 체력을 보여준 금요일장이었는데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희 뭐 국내 증시가 우리 증시가 좀 상대적인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좀 여전히 이번 주도 좀 그런 장세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해외 지표는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네. 지금 보면 올 한 해 내내 지속이 됐던 얘기고, 뭐 향후에도 올해 연말까지는 뭐 지속이 되리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해외 지표 부진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우려감을 좀 가지시고 뭐 무서워서 팔고 이러지면 네.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이번 주도 지금 1770포인트대니까 이제 전 고점 육박해서 좀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대체로 보면은 지금 3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예. 또한 해외 경기 지표가 부진하지만은 뭐 이번 주에 또 잭슨홀 얘기도 나오고 네. 있지만은 지금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기대되면서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머징 증시로 뭐 글로벌 자금에서 펀드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주 연속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네. 또한 뭐 구리나 비철금속, 곡물 가격 이런 쪽들이 아직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렇게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이 오른다는 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라든지 대만, 그다음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 입장에서는 네.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처이기 때문에 쉽게 뭐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여전히 우상향 추세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표 안 좋다, 경기 둔화 얘기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기 때문에 지표보다는 3분기까지 좋아질 것이다 이미 나와 있는 실적 그리고 무엇보다 풍부한 유동성에 좀 기대해서 우리 증시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듯이 이번 주에도 잘 버티거나 혹은 추가적인 반등 정도를 모색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유동성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왜 이렇게 지금 돈이 많은 건지 일단 외국인들이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들어선 기관도 좀 탄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 보면은 뭐 연기금이 일단은 1600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주면서 네. 불을 좀 지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펀드 환매가 지금 1700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 나오면서 펀드 환매가 좀 감소를 했고요. 네. 또한 뭐 외국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계속 뭐 환차익 기대감으로 좀 사주고 있고요. 예. 또한 국내 증시에서 지금 잠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국내 차트를 이렇게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내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일단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네, 저점이 높아지고 예, 있네요. 지금 작년 가을 이후부터 주가가 한 2달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추세가 진행이 된 이후로 예. 또 이렇게 빠지고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제가 원으로 표시를 해놨지만은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지금 올 상반기 내내 펀드 환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환매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또 펀드가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자금이. 예. 근데 유입이 되면서 지금 지수대가 계속 높아지면서 이 유입되는 지수대도 높아지고 또한 변동성도 많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5월에 좀 많이 빠졌던 이때는 이 천안함이라는 일시적인 그런 악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네. 따라서 이 구간을 빼면은 펀드 환매가 되고서 유입되는 지수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뭐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도 1700 초반 가니까 뭐 펀드로 자금이 한 2000억씩 유입이 됐던 거고요. 예. 또한 최근에 뭐 말이 되고 있는 자문형 랩 같은 경우도 네. 펀드가 환매가 돼서 빠져나간 게 아니고 자문형 랩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이제 만약에 1,800이 넘어가면 또 아마 펀드 환매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나오지만은 그 자금이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으로 또 다시 지수가 빠질 때마다 들어올 네.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가 하락을 한다 손 치더라도 방어 역할을 좀 그런 대기성 자금들이 좀 해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720까지 쑥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800까지 불과 25포인트 밖에 남지 않은 상황까지 빠르게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좀 싸다 해서 지금 사주는 세력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25포인트까지 1800 가기까지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빠르게 디커플링 현상을 연일 보여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증시가 오늘 좀 피로함을 내비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1800이 쉽게 뚫리지 않았던 만큼 다시 1800인데 이것이 또한 뚫린다 한들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 전망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뭐 해외 증시가 아직 여전히 이렇게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예. 그 속도는 완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뭐 한 2달간 그 국내 증시가 쭉 오른 다음에 또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네. 또 한 2달 오르고 뭐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이런 추세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번 주 보면은 지난주 한 주 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추세만 보면은 한 9월 중순까지는 좀 상승 추세가 좀 지속이 돼서 한 1800 중반 근처까지는 한번 도달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800 중반이라고 하면 뭐 한 1830, 42거기 때문에 네. 지수대로는 사실 큰 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속도는 조금 천천히 가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의 얽매기라기보다는 종목별로 대응을 좀 하시면서 그런 뭐 투자 정책 수혜주라든지 이런 네. 쪽들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죠. 아까 차트를 쭉 보여주셨었습니다. 저점은 높아지고 있지만 고점이 따라 높아지지는 딱히 않은 오히려 저점과 고점이 좀 비스무리하게 좀 수렴하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위쪽으로도 많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 것은 지수보다는 내 종목, 내 포트폴리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화학 쪽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그리고 지난주 아니구나 지난주였죠. IT 자동차의 일단 추세가 조금 꺾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서 근데 스마트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아몰레드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조금은 살아나는 듯도 일부 싶어서 말이죠. 예. 보면은 같은 IT 업종에서도 보면은 지수가 조금 추세가 꺾인 거는 사실은 이제 LED 반도체가 먼저 좀 메모리 분야 반도체가 좀 꺾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로 대표되는 LED주들이 좀 꺾였고요. 근데 보면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제 아몰레드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아몰레드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스마트폰도 문제지만은 네. 향후에는 이제 TV 쪽까지도 예.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모니터, 뭐 TV는 한 30인치대,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까지도 대형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특히 또 삼성전자나 LG그룹에서 지금 그 투자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아몰레드 관련주들은 뭐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전기차가 이제 GM에서 한 지금 10월경에 출시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관련주들 좀 관심을 좀 끌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에 뭐 LG화학에서 2차전지 납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인 뭐 LG화학이나 SDI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워하지만은 네. LG화학 같은 게 여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될 수 있겠고요. 네. 또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뭐 태양광 투자를 하고 네. 또 OCI가 새만금에 뭐 한 10조 원 투자를 한다고 예. 하고 있고요. 한화케미칼이 뭐 중국에서 또 태양광 업체 인수하고 네네. 이랬기 때문에 태양광 업체들도 단기적인 좀 관심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요즘 바이오주들이 또 많이 네, 좀 오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뭐 3차 임상에 근데 들어간 바이오주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데 투자 효수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젠백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그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임상 3상 마지막 단계 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임상 3상 마지막 단계로 지금 환자의 최종적인 그런 이상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네. 또한 뭐 FC 파마셀 같은 종목들도 그런 임상 3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면 이제 출시가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조금 그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코스닥 개별 종목들은 사실은 한때 이렇게 좀 약간 인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60일선이 만약에 이탈을 하고 60일선이 하향 추세로 꺾이면은 네. 그럴 때는 뭐
비중 축소라든지 예. 손절을 꼭 원칙을 지켜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61선 코스닥 특비 종목들 매매할 땐 지켜라라고 하신 거 보면은 61선이 수급선이잖아요. 역시 수급을 중시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 동반 산다 그래서 괜찮은 쪽이 화학, 철강, 조선, 금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화면 나가는 거 보니까 금융이 쏙 빠졌어요. 예, 예. 그 얘기만 좀 해주시죠. 예,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계속 사주면 좋은데 좀 너무 좀 약간 들쑥날쑥하게 좀 사는 경향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은행주들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부동산 PF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네. 좀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또 뭐 보험이나 증권 은행주들 지금 가격대에서는 또 사시면은 추가적인 뭐 한 10%대 내외의 그런 그 수익은 좀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속적인 그런 우상향 추세는 워낙 그 세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는 그 향후에 조금 더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쪽을 볼지 궁금합니다. 뭐 화학 그리고 조선, 철강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주 뭐 거의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은 때문에 화학이라든가 철강 쪽에서 한 종목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요즘 뭐 그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화학 업종에 대해서 예. 오늘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제 뭐 화학 업종의 대표주자는 이제 뭐 LG 화학과 호남석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하나케미칼 뭐 많은데요. 예. 이제 약간 중형주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은 카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카프로는 이제 국내에서는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담을 만드는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는 사실 나일론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적자를 뭐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효성과 코오롱이 이 카프로라는 회사를 양대 주주로 참여를 하면서 운영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그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특히 중국하고 인도에서는 이제 그 나일론을 좀 많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내수 시장을 활성화가 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고요. 특히 일본 업체에서 일본이나 중국 이런 일본 업체에 대해서 이제 나일론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설비를 폐쇄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요는 늘었는데 이걸 대줄 데가 없다 보니까 이 공급과 수요가 이제 안 맞으면서 이 가격이 카프로락담 가격이 연초 대비 한 5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5배에서 한 4배에서 5배 오른 상태에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중국이 이제 설비 증설을 했지만은 그게 증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카프로가 지금 작년에 한 200억 정도, 2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었는데요. 네. 올해 1, 4분기에 210억 났고요. 그다음에 이번 2,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366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한 작년에 한 5배 정도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뭐 굉장히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향후가 더 중요한데요. 예. 향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비가 아직 증설이 안 됐기 때문에 한 2년간 정도는 여전히 무난한 그런 안정적인 실적을 거두리라 보고 있습니다. 뭐 차트로 보고서 이렇게 매수를 한번 시점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네, 일단 왼쪽에 보시면 제가 그 네모나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이때도 보면 지수가 가격이 한 8,000원대에서 이렇게 11,000원대로 급상승을 하니까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박스권 횡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이번에는 15,000원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15,000원대 올라오니까 또 지금 2달 반째 이렇게요. 박스권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조만간에는 이 박스권을 그 5월, 6월 이때처럼 박스권을 이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산술적으로 또 3,000원 정도 뛰겠네요. 네, 맞습니다. 목표가는 뭐 바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외국인들은 한 2달째 지금 이 7월, 8월 사이에서요. 한 4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국내 기관은 이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하는데 지난주 일주일 내내 좀 매수를 해서 이렇게 양복을 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오늘 15,400원인데 한 15,200원 정도, 네. 2,3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 박스권 하단인 이 14,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하시고 목표가는 뭐 한 단계 레벨업 하던 단가인 한 3,000원 정도를 높인 18,000원으로 목표가를 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학 쪽에 카프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 완화 조치가 일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1주택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일반적인 1주택자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 대기업들이 계열사나 관계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7월 이후 투자 금액만 7조가 넘는데 풍부한 유동성 관리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란 제재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 중단으로 휘발유 값이 3,000원까지 뛸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세종시 사업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처 입주구역 공사도 곧 업체를 정해서 10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필두로 논란이 돼왔던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 방안과 전력산업 구조 발전 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정책들이 쏟아집니다. 이 밖에 국내 주요 일정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는 설경제신문 산업부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소식은 정부가 이번 달 말에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동산 대책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부가 8월 말에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테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무슨 대책을 담을 것인가가 키포인트였고요. 예. 그것을 가지고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그 DTI 규제 완화, 즉 그 주택을 대출받을 때 그 소득 등에 비례해서 대출금을 제한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DTI 규제 완화가 키포인트인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은 DTI 규제를 일부 안 하는 것으로 좀 방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DTI 규제 완화를 받는 대상은 그 새 아파트 입주자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데요. 네. 즉, 새 아파트 입주하려는 사람의 집을 매입할 때 그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거든요. 네.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를 좀 정부는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현재 그 정부가 고려 중인 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방안을 보면요. 어떤 그 DTI 규제 완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새 아파트 입주자의 기존 주택에 대한 특례 조치 확대가 하나 있습니다. 네. 현재는 시가 6억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네. 이 같은 조건을 좀 삭제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아울러 그 1주택자의 기존 주택 간 거래 때도요.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1주택자가 새 아파트가 아닌 헌 아파트로 옮길 때도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현재 특히 이제 그 기존 주택 간 거래 시 그 DTI 규제안의 경우 지역별로 좀 차등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남 지역하고 비강남, 또 수도권하고 지방 이렇게 좀 네. 차등을 두는 게 검토되고 있고요. 그 다른 이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그 다주택자 그 양도세 감면 혜택도 연장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현재 그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 세율이 60%인데요. 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6에서 35%로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더 1년간 더 연장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도 그 매입 임대 사업자의 그 세부담 완화를 현재 지방만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헌집을 사도 DTI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등등을 포함해서 DTI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 부처 간 좀 조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그렇죠. 이 밖에 취등록세 같은 분야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책이 나올 것 같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계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DTI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취등록세 인하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네. 일단 그 취등록세 인하의 경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방 재정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요. 예.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눈길을 끄는 게 그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그 분양가 상한제 일부 또는 전면 개정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 만약 그 분양가 상한 규제가 나온다면은 DTI에 더불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큰 틀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이번 달 말이 되겠지만 언제인지 이렇게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오늘인데요. 오늘 23일 그 정종환 국토부 장관하고요. 그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거든요. 네. 해당 결과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에 따라서 또 DTI 규제 완화
또 어떻게 어느 정도 이루어질는지 영향을 줄 것도 같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들어서 대기업들이요, 계열사라든가 관계사의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라고 하는데 풍부한 그렇죠. 유동성을 결국에 이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들이 계열사나 관계사한 지분 투자는 뭐 계속 있었는데요. 네. 그 눈길을 끄는 게 1분기에는 이런 움직임이 좀 미미했습니다. 좀 그 건수는 많았는데 금액이 좀 작았거든요. 네. 근데 2분기 들어서는 그 건수하고 금액이 동시에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계열사 및 관계사 지분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을 보면요. 네. 8월에서 이달 들어서만 20일까지요. 뭐 현대중공업, 뭐 CJ, STS 등 한 40여 곳에 이르고요. 네. 그 총 투자 금액도 한 3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연도별 추이를 보면요. 그 대기업 계열사들이 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면서 총 투자 금액이 좀 늘고 있는데요. 네. 올 1월에는 한 6천억 원에 좀 불과했거든요. 총 투자 금액이요. 네. 하지만 3월에는 총 투자 금액이 한 1조 6천억으로 늘었고요. 네. 5월에는 또 1조 4천억 원. 또 이렇게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요. 그 2분기 이은 7월에는 뭐 3조 4천억 원. 네. 이번 달에는 21년제 한 3조 8천억 원. 그러니까 5배가 넘는. 예, 7월하고 8월만 7조 원 가량 이제 그 투자가 됐는데요. 예. 이 대기업들이 그 계열사나 관계사 등의 투자를 늘리는 것은 아마도 그 실적이 좋을 때 이제 지분을 매입해서 그 경영권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네. 이런 게 좀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그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메시지로도 좀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이란 제재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죠. 지금 이란은행의 서울 지점을 어떤 식으로까지 제재해야 되느냐 이 논의도 있지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와 닿는 얘기는 결국 이란 리스크가 기름값에 불똥을 튀길 수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원유 수출이 만약에 중단된다면은 배럴당 국제유가가 뭐 $100가 돼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휘발유 값이 뭐 3,000원대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란 제재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뭐 시청자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휘발유 값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 그렇죠. 예, 그것일 텐데요. 뭐 현재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3,000원으로 치솟을 것 같다.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뭐 지적하신 대로 뭐 그 현재 배럴당 그 유가가 70에서 $80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그 이란이 이제 그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그 석유 수출을 금지할 경우에요. 그 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으로 치솟고 또 현재 그 1,700원에서 1,800원대 휘발유 가격도 3,000원까지 이제 상승한다는 분석인데요. 네. 뭐 사실 그 이 같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한국의 그 원유 도입 주요 국가 현황을 보면요. 2009년 기준으로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도적인 1위거든요. 뭐 2억 5,500만 배럴로 1위고요. 네. 뭐 그 뒤를 그 아랍에미리트가 1억 1,400만 배럴로 2위고요. 예. 쿠웨이트가 1억 배럴로 그 뒤를 3위고요. 이란이 한 8,100만 배럴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이란으로부터 원유는 그 전체 수입량의 한 10%에 해당되는 그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제재가 현실화되면은 원유 공급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우리로서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게 해서는 이란이 뭐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된다고 하더라도 네. 원유 수출 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는 취하지 않아야 된다. 예. 뭐 그걸 사실상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현명한 이란의 판단을 기다려야겠네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14곳이요. 세종시로 이전이 지금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157개 곳 중에서 154곳이 이미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제 세종시 사업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좀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행부가 어제 22일 날이요. 뭐 한국개발연구원은 그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네. 공공기관에서 뭐 이전 승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뭐 지난 6월 말 그 수정안이 폐기된 데 이어서 이번에 그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이 그 변경 고시되면서 네. 사실상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그 현재 그 세종시의 공정률은 한 27.8% 수준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 당초 계획대로 그 정부 부처 이전은 뭐 2012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고요. 현재 이래서 그 정부 부처가 입주할 단지에 대한 공사도 뭐 10월 중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고요. 네. 이게 키포인트 그 세종시의 주거 기능을 책임질 그 아파트 분양이 10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그 세종시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 될 텐데요. 네. 그 MB 정부가 그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이후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 그 세종시 이전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월요일인데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당장 오늘도 주목할 만한 일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주는 뭐 정부의 그 세제 개편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그 대중소
대중소 그 상생 방안이 또 발표되고요. 네. 여기에 뭐 전력산업 구조 발전 등에 이르기까지 뭐 굵직한 정책들이 쏟아지는데요. 일정별로 보면은 오늘 23일이에요. 23일 그 기획재정부가 그 세제 발전 심의를 열고요. 여기에서 2010년 그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합니다. 이번 그 세제 개편안에는 뭐 중소기업 지원과 친서민 살리기, 뭐 일자리 창출에 그 무게를 두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이제 그 세제 발표를 앞두고 재계에서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좀 요구를 했는데요. 네. 이 최종 발표안에 어떻게 담길지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23일에는 한국은행에서 그 2분기 예금 지급 기간에 그 산업별, 지역별 그 대출금 동향을 발표합니다. 또 24일에는 이제 지식경제부가 그 전력산업 구조 발전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는데요. 네. 이에 앞서 뭐 지식경제부의 용역을 수행한 그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요. 뭐 전기요금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네. 또 24일에는 또 한국은행에서 그 6월 말 그 국제투자 대조표도 공개합니다. 25일은 이번 주 뭐 큰 이슈 중에 또 하나인데요.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대중소 기업 그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내놓는데요. 네. 뭐 대중소 상생을 위한 그 정부 차원의 이제 종합적인 대책이 당기는데요. 과연 어떤 대책이 당기고 여기에서 기업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 같은 날 한국은행에서는 8월 소비자 동향 지수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또 26일에는 한국은행에서 그 2분기 중 그 가계신용 동향을 내놓고요. 또 27일에는 한국은행에서 그 7월 중 국제수지 동향을 내놓는데요. 뭐 7월 경상수지는 지난 6월과 비슷한 5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라는 일정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일정들을 한번 주르륵 챙겨보았습니다. 오늘 이슈는 서울현대신문 산업부에 있는 이종배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뉴욕 증시가 또 떨어졌습니다. 유럽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딱히 악재가 있었느냐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전일 부진했던 지표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의 이 같은 경기 모멘텀 둔화로 중국의 GDP 성장률까지 올해와 내년 모두 다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을 하향 조정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도 역시 계속해서 재정 감축에 대한 의견을 지금 보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경기를 좀 우려하는 쪽으로 사르코지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유럽 쪽도 계속해서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뭐 고공행진을 펼쳤던 금값과 또한 국채 같은 그런 안전자산 일부 자산들은 약간의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 위험자산인 유가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잘 버틴 우리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에서 또 버틸 수 있을런지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시장 소식은 잠시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